올림포스의 최고신 제우스, 그는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수많은 연인들과 변신 이야기가 그저 신화 속 로맨스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 뒤에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전하고자 했던 더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제우스의 사랑 이야기들은 사실 권력과 운명, 그리고 인간의 욕망에 대한 복잡한 은유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숨겨진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페니키아 공주 에우로파의 이야기부터 살펴보죠. 왜 하필 제우스는 흰 황소로 변신했을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황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권과 신성한 힘의 상징이었거든요. 제우스가 황소의 모습을 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 문명이 페니키아 문명을 흡수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에우로파가 꾼 예언적인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양과 서양의 두 여인이 그녀를 두고 겨루는 모습, 그리고 서양 여인이 승리하는 장면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단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동방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결국 독자적인 서구 문명의 기원이 되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제우스가 에우로파를 크레타 섬으로 데려간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크레타는 미노스 문명의 중심지였고 그리스 본토로 문명이 전파되는 교두보 역할을 했거든요. 에우로파에게서 태어난 미노스 왕이 크레타를 통치하게 되었다는 설정은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문명적 뿌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한 공주의 납치 이야기가 아니라 문명의 전파와 융합을 다룬 거대한 서사시였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에우로파의 이름이 결국 유럽 대륙 전체의 명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덩어리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페니키아에서 온 공주의 이름이 전체 대륙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문화적 다양성과 융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오 공주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우스가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대 이집트에서 소는 여신 하토르의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특히 암소는 풍요와 모성을 상징하는 존재였죠. 제우스가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킨 것은 그녀를 이집트 땅으로 보내기 위한 복선이었던 것입니다. 헤라가 100개의 눈을 가진 아르고스에게 이오를 맡긴 것도 단순한 감시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르고스는 모든 것을 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는 신들의 세계에서도 완벽한 감시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100개의 눈으로 지켜봐도 결국 헤르메스의 지혜와 기술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헤르메스가 아르고스를 잠들게 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도 주목할 만합니다. 음악과 이야기의 힘으로 괴물을 제압한 것이죠. 이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예술과 지혜의 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무력이 아닌 문화적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우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오가 결국 이집트에서 여신 이시스로 숭배받게 되었다는 결말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인물이 이집트 신화와 융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문화적 교류가 얼마나 활발했는지,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다른 문명의 종교와 신화를 어떻게 자신들의 것과 연결시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미아의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리비아의 여왕이었던 라미아가 헤라의 복수로 인해 괴물이 되었다는 설정에서 우리는 고대인들이 생각한 정의와 복수의 개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헤라가 라미아의 모든 자녀를 죽인 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올림포스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라미아가 반인반뱀의 괴물로 변하면서 아이들을 잡아먹는 존재가 되었다는 설정은 고대인들의 트라우마와 공포를 반영합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절망이 어떻게 파괴적인 힘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우스가 라미아에게 눈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은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자비를 의미했습니다. 중세시대의 라미아가 부기맨과 같은 존재로 변화한 것도 흥미롭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적 인물이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민담의 무서운 캐릭터로 변모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이는 신화가 살아있는 이야기로서 시대에 따라 계속 진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멜레의 이야기에서는 지식과 호기심의 위험성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세멜레가 제우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헤라가 하녀로 변장해서 세멜레를 조종한 것도 지혜롭지 못한 조언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제우스가 스틱스강에 맹세한 후 후회했지만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맹세와 약속에 대한 관념을 보여줍니다. 신조차도 한번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는 당시 사회에서 신뢰와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였는지를 알려줍니다. 세멜레가 제우스의 진짜 모습을 보고 타 죽었지만 그 죄 속에서 디오니소스가 태어났다는 설정은 파괴 속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디오니소스가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남성 신이 출산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파격적인 상상력을 보여주죠. 디오니소스가 술과 축제의 신이 되었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어머니의 비극적 죽음을 통해 태어난 신이 오히려 기쁨과 해방을 상징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삶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고통과 기쁨, 죽음과 삶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과정이라는 철학적 통찰이죠. 레다와 백조의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제우스가 백조로 변신한 것은 우아함과 순수함의 상징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독수리의 공격으로부터 도망친 백조가 레다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설정은 약자를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한 교묘한 전략이었죠. 레다가 같은 날 밤에 제우스와 자신의 남편 틴다레우스 양쪽과 관계를 가졌다는 설정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혈통에 대한 복잡한 관념을 보여줍니다. 신의 피와 인간의 피가 섞인 자녀들이 각각 다른 운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헬레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고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특히 레다가 알을 낳았다는 설정은 매우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아이를 낳는데 왜 알이었을까요? 이는 제우스가 백조의 모습으로 레다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됩니다. 신화적 상상력이 생물학적 논리를 뛰어넘는 순간이죠. 메티스와 제우스의 이야기는 지혜와 권력의 관계를 다룹니다. 메티스가 지혜의 여신이면서 동시에 변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설정은 지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제우스가 메티스를 삼켜버린 것은 지혜를 자신의 일부로 만들려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가이아의 예언에 따르면 메티스가 제우스보다 강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권력의 순환 구조를 보여줍니다. 우라노스가 크로노스에게, 크로노스가 제우스에게 권력을 빼앗겼듯이 제우스도 언젠가는 자신의 아들에게 권력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운명적 순환 말이죠. 하지만 제우스는 이 운명을 피하기 위해 메티스를 삼켜버렸습니다. 이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깨뜨리려는 시도였죠. 그 결과 아테나가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났는데 이는 지혜가 권력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테나가 완전 무장한 성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상징적입니다. 지혜는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테나가 방어 전쟁의 여신이 되었다는 것은 지혜로운 권력은 침략적이지 않고 수호적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칼리스토의 이야기에서는 질투와 복수의 연쇄작용이 나타납니다. 헤라가 칼리스토를 곰으로 변신시킨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정체성의 박탈을 의미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고 야생동물이 되어야 했던 칼리스토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특히 칼리스토가 자신의 아들 아르카스를 만났을 때의 상황은 비극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품에 안고 싶었지만 곰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위협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아르카스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창을 겨누었을 때 이는 가족 간의 사랑조차 외모에 의해 가려질 수 있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제우스가 마지막 순간에 개입해서 모자를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가 되어 영원히 하늘에서 함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헤라의 마지막 복수로 인해 이 별자리들은 바다에 잠기지 못하고 밤새도록 하늘을 돌아야 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안식조차 허용되지 않는 영원한 유배를 의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리스토는 아들과 함께 영원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결국 보상받는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제우스의 연인들에 대한 신화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담은 복합적인 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과 사랑, 질투와 복수, 지혜와 욕망, 운명과 자유의지 등 인간 존재의 근본적 문제들이 모두 들어있죠. 특히 여성 인물들의 운명을 통해 당시 사회의 성별 관계와 권력 구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신의 욕망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지만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구원받거나 신성한 존재로 승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여성성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